몽골이 한국에서 만든 버스들을 비우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몽골에서 운행 중인 중국산 버스가 영하 35도에서 멈추자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에 몽골 강요가 무릎 꿇으며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버스를 무시하던 정부 강요가 왜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시 교통부 버스 조달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크 사이칸 오르길이에요. 저는 58세이고 직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저를 문크 사이칸 국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평생을 기계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버스 엔진 움직이는 부품이 있는 모든 것들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정비사였어요.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칠 수 있었죠. 엔진 소리를 듣고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제 손은 이런 큰 기계들을 작동시키는 모든 볼트, 전선, 부품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번 겨울은 몽골이 30년 만에 겪는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11월 말까지 기온이 이미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숨을 내쉬면 공기가 즉시 얼어서 작은 얼음 결정으로 변할 정도로 추웠어요. 기상청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3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진짜 문제는 저희의 새 버스 80대였어요. 울란바토르시에서 작년에 중국에서 구입한 버스들이었어요. 이 버스들은 혹독한 몽골의 겨울 동안 저희 시민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예정이었어요. 대신 저희가 가장 필요할 때 저희를 실망시키고 있었어요. 추운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민주가 들어왔어요. 시민주가 깊은 한숨을 쉬며 또 다른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시민주가 28번 노선 버스의 히터가 또 고장났다고 설명했어요. 승객들이 추운 버스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몇 분은 저체온증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한 달 만에 8번째 사고라고 말했어요. 저는 중국 회사에 연락해봤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알고 있었어요. 시민주가 연락했지만 교체 부품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시민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에 갔어요. 저는 코트를 걸면서 이 버스 문제가 이번 겨울에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나얀에게 말했어요. 나얀이 캐나다에 있는 자신의 회사인 글로벌 교통 솔루션즈에서 상태 좋은 중국 버스들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캐나다 버스가 그냥 비싸기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 버스와 뭐가 다른지 의문을 표했어요. 캐나다도 아주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 버스들은 이미 추위 테스트를 통과했고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도 운행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나얀에게 소문을 바탕으로 사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기계는 브랜드 이름이나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설계와 구조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저희 사이에서 흔한 논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계에 대한 저의 오랜 실무 경험을 믿었어요. 그녀는 최신 기술과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창문 밖 얼어붙은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저희 둘 중 누구도 정말로 이 혹독한 겨울로부터 저희 시민들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어요. 시청의 메인 회의실은 모든 주요 의사결정자들로 가득 찼어요. 마이너스 시장님, 재정국장님, 교통계획국장님, 그리고 시의 모든 부서장들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진지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저에게 보고를 요청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저는 현재 저희의 중국 버스 80대 중 40대가 히터 고장과 엔진 문제로 완전히 운행 중단 상태라고 보고했어요. 날씨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교통부 관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중국 회사의 교체 부품을 요청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요청했지만 부품들이 내년 1월까지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교통계획국장님이 저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어제 캐나다 회사에서 중고 버스 몇 대를 임대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캐나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그들의 버스도 결국 중국 기술 라이센스로 만든 것 아닌지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믿으며 자신 있게 계속했어요. 저희는 원래 기술만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국 회사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 버스들을 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중국 회사와 계속 연락을 취하되 시민들이 계속 고생하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황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나빠졌어요.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진 어느 아침,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내 소홍이 어느 학교에서 일하러 가기 위해 12번 노선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버스가 노선 중간에서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완전히 고장났어요. 히터가 작동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엔진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제 소홍을 포함해서 25명의 승객들이 1시간 넘게 그 얼어붙은 금속 상자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 아내 소홍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고장난 버스에 갇혀서 저체온증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뛰어나갔어요. 병원에서 저는 제 소홍이 산소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사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나이 때문에 며칠 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중국 버스만을 고집했던 제 완고함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제 아내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때로는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병원 복도에서 앉아있는 동안 제 전화기는 계속 울려댔어요. 기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방송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교통부 부국장의 아내가 버스 고장으로 저체온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이미 산불처럼 모든 곳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제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며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단 2시간 만에 23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제 위가 메스꺼웠는데 그것은 단지 소홍에 대한 걱정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저는 제 책상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서장님이 즉시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부서장님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로 제 아내가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행히 회복 중이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지만 부서장님이 제 말을 중단시키셨어요. 부서장님은 문제가 여론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버스 히터 수리와 안전 대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거의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그분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청 앞 광장은 버스 히터를 고쳐라와 안전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적힌 밝은 노란색과 빨간색 팻말을 들고 있는 화난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최소 10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서장님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직접 언론과 대중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모든 부분이 도망치고 숨고 싶어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이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저는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서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회의실은 공격할 준비가 된 배고픈 늑대들 같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한 기자가 국장님의 아내도 이 버스 고장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 심하게 떨려서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버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다음 주까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기자가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중국 회사의 반응이 기껏해야 미지근했다고 들었다며 마이크를 제 얼굴 쪽으로 밀면서 추궁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소홍의 창백한 얼굴 이미지가 악몽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 안에 그녀의 차가운 손과 그녀의 입을 덮고 있던 산소 마스크가 떠올랐어요.
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간신히 말했어요. 시민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어요. 질문들이 주먹질처럼 계속 들어왔지만 어떻게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회견을 마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의 버스에 치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딸 나얀이 문 옆에서 걱정과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얀이 제 손을 잡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캐나다 버스를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로 완전히 지쳐서 저희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온몸이 아팠어요. 저는 캐나다 버스는 그냥 비싸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중국 버스와 비교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얀이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캐나다 버스들은 토론토 교통공사에서 추위 성능 테스트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러시아나 북부 캐나다 같은 곳에서도 운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에 잠기며 러시아라고 말했어요. 몽골보다도 더 추운 곳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을 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아파트 창문 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눈이 여전히 환한 유령들처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이 혹독한 한파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마침내 알아보겠다고 동의했어요. 그 말로 저 자신도 놀랐어요. 나얀의 얼굴이 폭풍 구름을 뚫고 나오는 태양처럼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중국 버스에 대한 제 고집스러운 선호를 포기하는 것도 충분히 어려웠어요. 캐나다 버스를 선택하는 것은 제 동료들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 자존심을 삼킬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소홍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시민 안전이 제 고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실제로 바꿀 용기가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서서 자유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청 사무실의 제 동료들은 제가 중국 회사로 출장을 간다고 제 진짜 목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캐나다와 한국의 중고버스를 제 눈과 손으로 직접 비교하고 테스트하러 온 것이었어요. 박지영 팀장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처음 느낀 것은 한국이 몽골에 비해 얼마나 더 따뜻한지였어요. 영상 5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시베리아 노선용 특별 모델을 포함해서 우수한 한랭지 성능을 가진 버스를 설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엔진 예열 시스템, 이중 단열재, 특수 한랭지용 배터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테스트할 캐나다 버스는 실제로 토론토에서 사용되었던 모델이고 저희 한국 버스는 9년 된 중고 모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두 모델 모두 한랭지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극한 조건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송도 물류센터였어요. 한국의 중고 버스들이 군인들처럼 완벽한 줄을 서서 늘어서 있었어요. 외관은 수년간의 사용으로 낡아 보였지만 도색 상태는 놀랍도록 양호했어요. 박 팀장님이 한 버스를 가리키며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 화면에 엄청난 양의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정비 이력, 엔진오일 교환 날짜, 히터 점검 기록, 배터리 교체 시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보관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수십 가지의 다른 정보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본 것에 놀라면서 왜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물어봤어요. 버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태우는 교통수단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버스를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기계인 교통 도구로만 바라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 앉아서 이 기계들의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현대글로비스 정비센터의 냉동 테스트실을 방문했어요. 9년 된 한국 중고버스가 이 냉동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정비사가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엔진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단 2분 만에 히터 송풍구에서 따뜻한 공기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 버스는 몽골보다도 더 추운 시베리아 노선에서 운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캐나다 버스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영하 28도 환경에서 엔진은 시동이 걸렸지만 기침하는 노인처럼 거칠고 불안정한 소리가 났어요. 히터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기까지 7분 이상이 걸렸어요. 저는 두 모델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테스트 후에 저는 두 모델 모두 경험해본 버스 기사 중 한 분과 이야기했어요. 한국 버스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혹독한 추위에서도 바로 시동이 걸리고 히터도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캐나다 버스는 워밍업 하는데 오래 걸려서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운전사들에게 정말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침내 진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테스트 시설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박 팀장님이 번개처럼 제게 충격을 준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철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인간 중심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캐나다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몽골 조건과 유사한 시베리아 노선을 위해 설계된 한랭지 시스템에서 한 걸음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계 사양과 가격만을 봐왔어요. 종이 위의 숫자들, 엔진 크기, 연비 등급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마침내 승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철학이 진짜 경쟁 우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배려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택시 창문 밖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제 딸 나얀이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캐나다와 한국 버스 모두의 시범 도입을 위한 신청서를 울란바토르시에 제출했다고 했어요. 어떤 버스를 선택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혼란에서 마침내 어떤 진짜 기회가 나타났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나얀이 저를 현대자동차 몽골 지점 정비소 견학에 데려갔어요. 캐나다 버스는 흰색 도색에 약간의 눈 얼룩이 있었고 한국 버스는 세련되고 잘 관리된 듯한 우아한 연갈색 도색을 하고 있었어요. 나얀이 각각을 가리키며 이쪽이 캐나다 버스이고 저쪽이 한국 버스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두 버스 사이를 오가며 수십 년 동안 기계와 함께 일해온 사람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캐나다 버스는 괜찮은 한랭지 설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중 단열재와 강화된 난방 덕트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히터 부품들과 배터리 하우징이 한국 버스에 세련되고 잘 설계된 시스템에 비해 다소 열등해 보였어요. 정비소 안에서는 수석 정비사 바트볼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또래의 몽골 남성으로 기름때 묻은 손과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트볼드가 따뜻한 미소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곳에서 수석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며 이 두 버스를 제대로 비교해보자고 말했어요. 그의 뒤쪽 벽에는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든 상세한 정비 일정표가 걸려 있었어요. 캐나다 버스는 히터 필터 교체를 3개월마다, 엔진 예열 시스템 점검을 6개월마다, 배터리 교체를 2년마다 해야 했어요. 한국 버스는 히터 필터 교체를 매월, 엔진 예열 시스템 점검을 3개월마다, 배터리 교체를 3년마다 해야 했어요. 바트볼드가 설명했어요. 캐나다 버스도 꽤 잘 관리되지만 한국 버스는 완전히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가 작업대에 놓인 부품들을 가리키며 보라고 했어요. 히터 코어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반면 캐나다 버스는 일반 강철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강철은 실제로 저희의 혹독한 겨울에 녹슬고 고장률이 훨씬 높다고 했어요. 저는 바트볼드가 한국 히터코어, 캐나다 히터코어, 다양한 배터리,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진열해 놓은 작업대를 봤어요. 차이점들은 밤과 낮처럼 명확했어요. 한국 부품들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밖에서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9년 된 한국 버스였어요. 정비사가 키를 돌렸을 때 영하 32도의 추위에서도 엔진이 만족한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울렸어요. 몇 초 안에 모든 히터 송풍구에서 따뜻한 공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분명히 캐나다 버스보다 나을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바트볼드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 버스는 원래 시베리아 노선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몽골보다도 더 추운 지역에서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저희 겨울이 던질 수 있는 어떤 극한 조건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버스 안으로 올라갔어요. 좌석은 낡았고 나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완벽하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9년 된 중고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앉아 있으니 새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쾌적하고 아늑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놀라며 이 버스가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지 물어봤어요. 바트볼드가 목소리에 명백한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설계 과정의 맨 처음부터 엔지니어들이 모든 부품을 선택하고 전체 구조를 만들 때 혹독한 추위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모든 단일 부품에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익보다도 승객 안전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설계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나얀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느냐고.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 뒤에 있는 철학의 문제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생각한 후 저는 바트볼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희에게 이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왜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바트볼드의 미소가 조금 씁쓸해졌고 그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저희 시민들이 매일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자신도 매일 아침 이런 버스들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어요. 영하 40도 날씨에서 버스가 고장날 때 그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라 안에 갇힐 수 있는 승객이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가 저에게 한 어떤 말보다도 제 마음을 깊이 건드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맞다고. 지금까지 저는 기계를 위한 기계에만 신경 썼다고 말이에요. 매일 이 차량들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진짜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대로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정비소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 버스를 마지막으로 길게 바라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소박해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안에 저희의 혹독한 겨울에서도 몽골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념하는 놀라운 기술과 배려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희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저희 모든 버스의 완전한 교체가 너무 어렵더라도 최소한 시범 프로그램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